자, 안녕하세요, 복수카페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제 세미나실에서 합니다. 여기 제가 그 얼굴이 잘려서 나올 거예요. 좀 양해 좀 해주시고, 여기 이제 저번 시간에 이제 한 게 중립파론이거든요. 예, 그 아까 얘기한 청일전쟁 전까지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중립파론이 대두됐어요. 그래서 각 세계 열강들이 이제 와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으려고 하니까 그 당시 보들려나 아니면 육일준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립파론을 제시했거든요. 자, 거기 보면 독일 부경사의 부들론을 독일 부경사의 부들론의 안에 보면 그 청일 양국의 정쟁터가 되기 전에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조선을 중립화하자. 그래서 그걸 모델로 했던 것이 스위스죠. 스위스. 예. 근데 그 조선 정부는 이 부들론안을 거부했어. 왜냐면 이미 텐진 조약을 통해서 조선의 안전이 확보했다. 그래서 거부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육일준의 중립파론이에요. 육일준의 중립파론. 자, 이 사람은 이제 그 한 7년 동안인가 6년 동안 유폐를 당했어요. 그 갑신전변 이후에.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서유공문도 쓰고 그 다음에 중립파론이라는 책도 썼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그 청해 도움으로 열강들이 모두 참여해서 조선의 중립을 조약을 체결하자. 그래서 여기서 벨지움이라는 것은 벨기에를 말하죠. 그래서 벨기에가 불가리아를 모델로 중립파론을 제출했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일종의 다자회담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북한하고 핵 형사할 때 육자회담이니 뭐 그러잖아요. 왜냐면 양자회담을 할 경우에는 한쪽 일방적 깰 수가 있어. 근데 여러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자회담을 이렇게 딱 하면 상황이 깨기가 힘들죠. 예. 그래서 이런 다자회담을 통해서 조선의 중립을 보장받자.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그 당시 민씨 정권은 육일준을 급진기합하고 인식했어요.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뭔가 꼼수가 있어가지고 논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거절했죠. 그래서 이 중립파론은 그 당시 조선 정부의 거부로 해서 둘 다 폐기 처분됐다. 이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 육일준의 중립파론을 한번 그 니베르 교과서에서 한번 찾아볼게요. 니베르 교과서 216페이지 펴보세요. 자, 거기에 보면 육일준의 중립파론이 보이죠? 그 216페이지에. 그래서 육일준의 강대국이 모두 참여하는 다자회담을 통해서 중립파론을 제시했는데, 그 뭐냐면 모델이 됐던 것이 벨기에, 그 다음에 불가리아, 그 다음에 그것을 누가 중국이 주도하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논의를 이제 그 육일준의 중립파론에서 제시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요거 다 읽지는 못하겠고요. 중간 단위만 끊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불가리아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부터 쭉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부터. 네. 육일준의 중립파론. 불가리아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들이 러시아를 막으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고, 벨기에가 중립조약을 체결한 것은 유럽의 여러 대국이 자국을 보존하려는 계책에서 나온 것이었다. 대저 우리나라가 아시아의 중립국이 된다면 러시아를 방어하는 큰 기틀이 될 것이고, 또 아시아의 여러 대국이 서로 보존하는 정략도 될 것이다. 이는 비단 우리나라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중국의 이익도 될 것이고 여러 나라가 서로 보존되는 계책도 될 것이니 무엇이 괴로워서 하지 않겠는가. 예. 자, 그래서 그 육일준의 중립파론 먼저 파악을 해두시고, 또 이제 김옥곤이라는 사람이 그 청나라 이용장에게 이제 보낸 공개선에서 또 한반도 중립파론을 또 주장했다고 그래요. 예. 자, 그러면 갑오개혁 부분 볼게요. 갑오개혁은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갑신전변, 갑오개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 있는데, 그 갑오개혁은 크게 이제 1차 갑오개혁, 2차 갑오개혁, 그 다음에 3차 갑오개혁, 을미개혁이라고 하는 그런 갑오개혁을 나눠볼 수가 있고, 또 갑오개혁이 진행할 때 그 모두 동시에 일어났죠?
동학독립운동하고 청일전쟁도 동시에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그거와 연관돼서 또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가보개혁 관련된 부분을 다시 이제 교과서에 한번 찾아가지고 좀 읽어볼게요. 리베르 교과서 그 222페이지 펴보세요. 자, 222페이지가 아닌 것 같은데, 223페이지네요. 예. 자, 가보개혁이 되어 있는데, 가보개혁은 이제 1차 김홍직 내각부터 해서 4차 김홍직 내각과 이렇게 했죠. 그래서 이제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을 이제 해가지고 궁극 기물지를 설치하고 이때 1차 가보개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때는 그 일본이 이제 청일전쟁 와중이기 때문에 별로 간섭을 못했죠.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 동학농민운동이 요구하는 또 사회적 개혁안도 받아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청일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일본이 본격적인 간섭 아래 2차 김홍직 내각을 통해서 뭐냐면 또 그 홍보 14조를 발표해서 가보개혁을 했죠. 자, 이때 이제 일본을 망명했던 급진개혁파 출신 박용호가 참여하게 돼요. 예.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 중간 사이에 무슨 파천이 있었죠? 아간 파천이 있었죠. 그래서 718에서 다시 7년파 정부가 이제 구성이 되고 3차 김홍직 내각이 있다가 민씨가 죽는 사건이 나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을미사변이라고 하는데 을미사변 이후에 제4차 김홍직 내각이 형성돼요. 그래서 이 4차 김홍직 내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을미 개혁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을미 개혁 부분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예. 그래서 이제 이따가 그 명성황후 시에 대한 그 위협을 느낀 조정은 그냥 몰래 응시처로 옮기죠.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 공사가 옮겼다 해서 아가 파천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가보개혁까지 을미개혁은 안으로부터의 개혁이 아니라 뭐의 개혁이죠? 위로부터의 개혁이죠. 그래서 반봉건적인 어떤 요소가 되게 강해요. 그렇지만 반외세적인 요소는 별로 없죠. 그 이유가 뭘까요? 일본의 도움을 받아갖고 일본 도움보다는 일본의 압력 때문에 개혁을 시작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이제 을미개혁은 나중에 이제 할 때 또 읽어보기도 하고 여기에서는 이제 그 1차 가보개혁하고 2차 가보개혁에 있는 내용들을 한번 읽고 내용 시작할게요. 자, 한번 얘기해보죠. 1차 가보개혁. 궁극 기무처가 제1차 가보개혁을 주도하다. 일본군의 경복궁 점령으로 민씨 정권이 무너지고 흥선대원군의 섭정으로 하는 제1차 김홍직 내각이 들어섰다. 친일 정권이 김홍직 내각은 국민의 불만과 개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입법권을 가진 초정부적 개혁 기구인 궁극 기무처를 신설하고 개혁을 추진하였다. 제1차 가보개혁은 일본의 강요로 시작되었지만 일본은 청일전쟁 중이어서 적극 간섭할 수 없었으므로 온건개혁파가 개혁을 일정 부분 주도할 수 있었다. 또한 동학농민운동은 집권 세력과 일본의 개입으로 실패하였지만 이들의 요구가 가보개혁의 부분적이나마 반영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가보개혁의 추진에는 자율성과 타율성의 양면적 성격이 있었다. 먼저 외교적 측면에서는 청의 종주권을 거부하는 의미로 조선이 개국한 1392년을 기준으로 삼는 개국을 새로운 연호로 채택하였다. 정치적 측면에서는 국내부를 설치하여 왕실과 정부의 사무를 분리함으로써 왕실의 정치 개입을 배제하고 권력을 의정부에 집중시켰다. 또 6조를 파라문으로 바꾸었으며 과거제를 폐지하였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재정 업무를 탁지하문으로 일원화하고 은본위 화폐 제도를 시행하였으며 도량령을 통일하고 조세 급납화를 단행하였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신분제와 노비제를 혁파하고 연좌제를 폐지하였으며 조혼을 금지하고 과부의 재간을 허용하였다. 예. 자, 그 다음에 2차 가보개혁이요. 그 다음 뭐? 청일전쟁에서 승기를 잡은 일본은 조선을 보호국으로 만들기 위해 개혁에 소극적이었던 대원군을 물러나게 하고 동학농민군을 철저하게 탄압하였다. 일본은 갑신정변 때 일본으로 망명간 급진개혁파 박영효와 서광범을 귀국시켜 대신으로 앉히고 김웅집 박영효의 연립내각을 출범시켰다.
군국기 무처는 폐지되었고 연립내각에 의한 제2차 가보개혁이 추진되었다. 제2차 개혁은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의 연립내각인 김웅집 박영효 내각이 추진하다가 김웅집이 실각하여 박영효의 주도로 진행되었다. 오종은 자주 독립의 뜻을 담은 독립 서고문을 낭독하고 아울러 개혁의 기본 방향을 밝힌 홍권 14조를 반포하였다. 자주 독립, 국가재정, 교육장려, 민권보장 등을 규정한 홍권 14조는 조선이 자주 독립국임을 국내외에 선포한 문서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차 개혁은 제1차 개혁 때 군국기무처 개혁은 큰 차이는 없지만 구체적인 사항에서 진전이 있었다. 우선 정치면에서 의정부를 내각으로 고쳐 근대적 성격을 강화하였고 그 아래 파라문을 고쳐 7부를 두었으며 지방 8조는 23부로 개편하여 지방권의 권한을 행정권에 하나도록 축소하였다. 또한 사법권을 행정권으로부터 분리하였고 경찰을 두어 치안 업무를 일원화하였다. 군사면에서는 일본군의 지도 아래 훈련대라는 군대를 조직하였고 경제면에서는 유기전을 폐지하여 상공업을 활성화하려 하였다. 교육면에서는 교육입국조서를 반포하여 근대교육을 시행하였다. 이때부터 초등교육, 중등교육의 학제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고 외국어 학교 관제가 반포되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보개혁을 이제 볼게요. 자, 그 가보개혁의 이제 배경부터 볼게요. 이제 자, 가보개혁 배경을 보면 개화당 정권이 정통적인 봉건 체제를 사회 근대적 체제로 개혁하려고 했고요. 이때 개화당 정권은 되게 어떤 세력들일까요? 공공개혁파들. 우리가 이제 2차 가보개혁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4차나 있는 데는 일부 급진개혁파들이 참여를 했죠. 자,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는 조선 침략의 발판을 마련하는 일본의 의도. 그래서 포괄적인 이유는 이제 조선의 내lang이 동양 평화에 중대한 위험이 되므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 내정개혁의 필요성을 제기를 했죠. 근데 그 실질적인 의도는 뭐예요? 조선의 군대에 대한 주둔의 명분을 삼고 그 다음에 청과 전쟁을 구시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물러나야 되겠죠. 동학농민운동은 이제 뭐냐면 잠잠해지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물러나기 싫으니까 그런 이제 명분을 내 가지고 개혁한다는 명분에서 계속 주둔을 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청나라는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이게 안 떠나니까 이제 어떻게 돼? 서로 마찰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구실 찾기 위한 그런 것도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재적인 측면에서 보면 농민대 패전개혁안 요구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가들이 여러 개혁들을 이제 주장했죠. 이런 개혁안들을 정부에서 받아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교종청을 만들죠. 네. 근데 이제 이 교종청을 만들고 자기가 이제 나름대로 개혁을 하고, 그다음에 일본이 이제 개혁을 이제 하려고 한다는 명분으로 주둔하려고 하니까 또 그 명분을 또 없애려고 교종청을 이제 만들었지만 어떻게 돼요? 일본이 그걸 받아줘요? 안 받아주죠? 그래서 경복궁을 포위해버리고 이걸 폐지시키고 만든 것이 군국기무처예요. 그래서 교종청은 좀 자율론적인 어떤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근데 군국기무처는 상대적으로 일본에 주도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탈론적 성격을 띠고 있죠.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1차 가보개혁을 이제 볼게요. 자, 1차 가보개혁의 이제 과정을 보면요. 요걸 이제 뭐하고 연결시켜서 보냐면 동학농민운동군하고 관련돼서 이제 봐야 돼요. 자, 거기 이제 보면 그 일단 그 동학농민운동의 봉기가 있었죠. 그래서 청일군이 조선 파병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일본군이 파병된 근거가 됐던 것이 이게 뭐지? 일본군이 파병의 근거가 됐던 것이 재물포조약이 됐죠. 그래서 이제 오니까 안 되겠다 해서 조선군하고 동학농민군 간에 전주협약을 맺게 돼요. 그리고 이때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자율적인 개혁을 하기 위해서 또 동학농민운동군의 어떤 그 요구를 받아들여서 교종청을 이제 설치해서 개혁을 하는데, 일본이 곧바로 6월 20일 날 경복궁을 점령하죠. 다 1894년의 일이에요. 예. 그리고 나서 강제 1차 가보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6월 23일 이틀 뒤에 청일전쟁을 일으키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청일전쟁을 일으키고 나서 군국기무처를 6월 25일 날 만들어요. 그래서 6월 20일 날 경복궁 점령, 23일 날 청일전쟁, 그 다음에 25일 날
궁극 기무처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9월 18일 날은 뭐냐면 또 그거에 대한 반발로 2차 봉기를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11월 20일 날은 이제 요때가 어떤 게냐면 청일 전쟁에서 거의 이제 일본이 승기를 잡을 때야. 그래서 이제 일본의 본격적 간섭 아래 2차 가보 개혁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뭐냐면 일본이 승리해서 시모노세키를 조약을 맺게 되죠. 그리고 3월 29일 날 그 삼국 간섭이 이루어지고, 그때 이제 러시아 세력이 확대되죠. 그래서 칠려 대각이 등장했지만 곧바로 을미 사변 때 다시 칠려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을미 개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청일 전쟁하고 동학농민 운동의 연관성 이렇게 좀 파악을 해두세요. 그래서 예전에 그 한번 관련된 것들은 물어본 적 있어요. 나중에 문제 풀면 알겠지만, 이거 문제 풀면 며칠까지 딱 잘라서 말이야. 월도 아니야. 며칠까지 어떤 전투를 위에이 전투 해놓고는 그 며칠까지 궁극 기무처 여기까지 더 연결시켜서 이제 물어봤거든요. 자, 그러면 1차 가보개혁 부분을 볼게요. 거기 이제 교정청이 있는데, 제가 교정청 부분은 나중에 그 보충제로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이제 좀 안 나올 것 같아서 뺐긴 뺐는데, 교정처의 개혁 내용은 대개 보면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요구했던 사항들을 뭐냐면 들여주기 위해서 이제 했다. 부정부패의 관리를 처벌하고, 지방간에 지방간이 자기 가나다에 있는 토지 매매 및 그 소유를 금지하고, 그 다음에 각 고대 아전들의 어떤 공정한 선발과 그 뇌물 수수를 금지하고, 부가세 지수를 금지하는 등. 그러니까 그 당시 동학농민 운동들이 이제 뭐냐 주장했던 내용들 그대로 받아들여서 자율적으로 개혁을 하려고 했거든요.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그 교정측의 의미는 아까 여기 있네요. 안 집어도 되겠네. 예. 교정측의 의미는 상당히 자주적인 어떤 개혁을 했다. 주로 이제 동학농민 운동의 요구를 받아서 부세제도와 그 다음에 신분제도를 개혁을 하려고 했다. 자, 근데 이제 일본이 그렇게 하려면 명분이 없어지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경복궁을 포위한 다음에 교정청 대신에 뭘 설치했죠? 궁극 기무처를 설치했죠. 자, 이 궁극 기무처는 예전에 기무처라는 기구가 있었다고 했죠. 그것을 그냥 확대 개편한 거예요. 확대 개편한 거. 자, 이 궁극 기무처는 초입법적인 행정기구야. 그래갖고 이제 그 일본의 원론하고 그 다음에 추미도를 모방했다고요. 그래서 의정부에 속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뭐냐면 초법적인 초정부적인 입법적 성격으로 왕이나 대원군의 간섭을 받지 않는 기구다. 그래서 이제 주로 온건개혁파들이 중심이 됐던 것이 궁극 기무처죠. 궁극 기무처. 그때 이제 궁극 기무처를 세우고 나서 그 대원군을 얼굴마담으로 내세웠죠. 대원군을. 네. 그래서 대원군을 왜 얼굴마담으로 내세웠을까요? 민실파들을 견제시키려고. 근데 이 영감이 그냥 그거 거부해야 되는데 그냥 받아들였어. 또 그것 때문에 또 욕을 먹었죠. 예. 그래서 늙으면 이게 죽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여기서. 예. 요즘에 또 늙어서 막 자기 대통령 되겠다고 좀 나서는 사람 있잖아요. 예. 참 정신이 없는 것 같아요. 예. 젊은 대통령 와야 되는데 왜 계속 늙은 분이 와가지고 좀 쉬시지. 하여튼 흥성대원군을 내세웠는데, 흥성대원군이 이 사람들이 이제 개혁 자체가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근대적 개혁을. 그러니까 원공개혁파들이 올리는 개혁안을 그냥 대놓고 퇴짜를 해. 좀 방해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그 동학농민 운동군한테 밀설 받았죠. 밀설 주고받으면서 동학농민 운동군이 다음에 이제 서울로 올라오면 당신을 믿어주겠다. 그러니까 좋다 하면서 하니까 일본 애들은 흥성대원군이 좀 만약 걸림돌이 된 거야. 그래서 나중에 2차 개혁 때 어때요? 흥성대원군을 쫓아내버리죠. 예. 자, 하여튼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역할은 뭐냐? 자, 일본의 역할은 그 조선의 개혁에 적극적으로 간섭할 수 없었어요. 왜냐면 한 두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청일전쟁 와중이었어. 그 다음 두 번째는 너무 간섭을 할 경우에는 조선 정부의 반발이나 열강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기득권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그냥 시중하면서도 소극적 반감적인 어떤 자세를 유지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일본의 이제 입장을 봐야 되는데, 우리 일본 하면 막 침략군이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갑질하고 막.
근데 세계 체제 입장에서 서양 열강한테 항상 을이었어. 갑이 누구였죠? 서양 열강들이었고 일본이 을이었거든요. 이거 서양 열강들과 그 개항 당시에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일본도 여러 가지 불평등 권리를 서양 열강들한테 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항상 누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냐면 서양 열강들이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한반도를 이제 지배할 때 그냥 먹으면 되는데 항상 이게 뭐냐면 서양 열강들의 이제 눈치를 보다 보니까 조금씩 점진적으로 이렇게 먹기 시작한 거야.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당시 일본의 역할은 중심부가 아니라 반주변부였다. 그리고 우리한테는 갑질했지만 또 얘네들은 서양 열강들 입장에는 은에 속했다. 예, 그 사람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이제 나섰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 개혁 내용을 보죠. 자, 그 개혁 내용 1차 김홍직 내각을 중심으로 했는데 김홍직이나 6.1중 같은 군국 기무처 위원들이 주도를 했는데 전반적으로 왕권을 약화시키고요. 내각의 권한을 강화하죠. 그 다음에 또 그 당시 갑신점의 정강이나 농민군의 요구도 일정 부분 수용했다. 특히 농민군의 요구 수용 부분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그 정치개혁을 볼게요. 자, 책에서 읽은 것처럼 중국 연호를 폐지했어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연호를 사용했죠. 연호를 사용한다는 건 뭐예요? 그 나라의 종주권을 중국의 종주권을 인정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그걸 폐지하고 개국기원을 사용했다. 그래서 이제 개국기원은 뭐냐? 조선이 몇 년에 개국했죠? 1392년에 개국했죠. 그래서 이제 1329년에 기점을 해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가 1890 몇 년이야? 4년이죠. 그러니까 이제 500 몇 년이 나와요. 계산해 보면 500 몇 년, 해 1년, 500 몇 년 이렇게 503년 조선개국 524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썼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지금 개국기원령을 사용해서 청의 종주권을 이제 부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정치개혁 내용 보면 중앙정부와 중앙정부를 국내부와 의정부로 나눴죠. 그래서 이제 그 국내부는 뭐냐면 왕실사무를 담당했고요. 그 다음에 의정부는 국가사무를 담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왕실, 그러니까 누구야? 그 당시 민씨나 고종이 정치에 개입한 걸 막으려고 했다. 그래서 이제 그 의정부 산하에 이제 그 간청들 보면 내무하문, 외부하문, 탁지하문, 군부하문, 법무하문, 항무하문, 공무하문, 그다음 농사하문 등등 이렇게 이제 설치를 했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파라문을 설치했는데 여기에서 좀 눈여볼 게 뭐냐면 그 외무부하고 그다음 학부하문이 분리돼 있죠. 예전에는 예부에 속했잖아요. 예부에 속했는데 이 두 개가 분리됐어. 그다음 탁지하문은 뭘 담당하는 거죠? 재정. 재정 인허가를 깨웠다는 거. 그래서 탁지부라고 이제 또 나중에 불려지게 되는데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왕실 재정하고 국가 재정은 아직까지는 완전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보통 이제 조선시대 때는 군부일체란 말도 맞죠? 왕실 재정하고 그 다음에 그 국가 재정이 일치돼 있어. 그래갖고 이제 2조 밑에 내수사라는 간청이 있었어요. 그 간청에서 이제 했는데 1차 거국의 때는 내수사가 이제 2조에서 원료 탁지부로 이렇게 이제 소설이 바뀔 뿐이지 공부일제의 이제 그 내용은 계속 유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2차 갑오개혁 때부터 그 뭐냐면 조금씩 이제 내수사를 내장원으로 격상시키고요. 그다음 국내부에 이제 소속시키면서 2차 갑오개혁 때부터 이제 군부일제의 간행이 조금씩 벗어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강모개혁 때는 군부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실 재정과 그다음 국가 재정이 분리돼가지고 그 내정부 탁지부와는 국가 재정, 내정원은 이때는 왕실 재정 이렇게 하죠. 근데 강모개혁에서는 주로 재정 부분은 주로 어디서 담당하죠? 탁지부가 아니라 내장원. 그래서 그 내장부에서 이제 내장원에서 담당을 하죠. 그 왕이 주도해서 자기 개인 비자금으로 개혁을 하고 국가 회계 처리도 투명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요거도 먹잖아. 그래서 이거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간등을 이제 보면 간등을 이제 11품으로 해갖고 칙인간, 그 주인간, 팔인간 이걸 구분했다. 그래서 있고요. 그래서 칙인간은 되게 1품에서 2품인데
그래서 이 책임가는 주로 누가 임명하냐면 왕이 그냥 임명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그 고관 관리들 왕이 멋대로 신하들하고 논의하지 못하고 나중에 임명하니까 이건 나중에 얘기해요. 강목역 때. 그때 이제 독립협회는 뭘 주장해요? 책임가는 임명할 때는 대신들과 논의해서 임명해라. 그래서 강목역 시기에는 그랬다는 거. 자, 그래서 이때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관례 월봉제를 실시하고요. 자, 문무간 차별을 철폐하고, 그 다음에 과거제도를 폐지하죠. 예. 그래서 과거제도 대신에 이제 각종 학교 설립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해요. 그래서 시험보다 더 중추적인 역할을 이제 담당하겠다. 그래서 이 과거제 이제 그 폐지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전의 교육은 주로 과거 중심이었어. 그러니까 주로 인재를 선발하는 것 자체가 관리를 선발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요걸 계기로 해서 이제 학교를 세워가지고 이제 관리 선발이 아니라 사회 전반에 필요한 전문가 양성 있죠.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그 다음에 대중교육. 그래서 국민국가를 만들려는 교육적인 어떤 것들을 이제 포석을 깔았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관리는 이제 일본식 관리 임용제도를 이렇게 뭐냐면 또 해가지고 선발했다. 자, 그 다음에 대관제도와 상소제도 언론기관을 폐지했다는 거. 그러니까 언론기관을 폐지하면 언론의 역할을 누가 하죠? 이제 신문이 하죠. 예전에는 체제 안에서 했는데 이제 체제 밖에서 해야지. 체제 안에서 하면 한계가 있는 거죠. 정부의 눈치를 봐야 되니까. 예. 자, 그 다음에 경제개혁인데, 자, 경제개혁은 별표 2개 쳐놓으세요. 이건 화폐개혁하고 이제 연관돼서 한번 예전에 시험 문제 자주 나왔는데, 자, 일단은 요 경제개혁 전반 내용이 누구를 위해서 이제 한 거냐면, 일본이 이제 유리하게, 일본이 경제적 침투를 원활히 하려면 일본식 제도에 맞춰야 되겠죠. 우리나라를.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미국이 경제적 침투를 하려면, 세계적 기준, 글로벌 스탠다드 기준으로, 이걸 우리가 맞춰야 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미국식 어떤 행정제도라든지, 아니, 미국식 회계제도라든지 법률제도 이런 것들 다 도입해서 우리가 맞추려고 하잖아요. 예. 자, 그래서 재정이 일어나, 근대적 상공의 육성, 그래갖고 유기전과 도국권 폐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통 신해통곡 때 유기전을 제외한, 그 뭐냐면 금난지구는 다 폐지했죠. 요때 완전 폐지돼요. 유기전도. 자, 그 다음에 한국제도 폐지. 그 다음에 음본이화폐제도인데, 자, 이 음본이화폐제도는 좀 뭐냐면 그 당시 일본이 음본이화폐를 선택했거든요. 음본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측량화폐 아시죠? 화폐 역사상 측량화폐라는 의미가 있어. 그래서 측량화폐가 뭐야? 그 자체가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야. 금이나 은이나 동 같은 거. 근데 이제 되게 은이나 동을 이제 뭐냐면 중심 화폐에서 샀거든요. 그래서 이 은과 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다른 화폐를 교환해가 있죠. 그때 음본이 화폐 제도의 의미는 은을 기준해서 금과 동의 비율을 정하는 거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태안제도인데, 태안제도는 나중에 또 얘기하겠지만 정부가 지폐를 발행해요. 동전을. 근데 그거는 그 자체가 가치가 없어. 그래서 지금 10,000원, 10원, 100원에서 그 가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래하는 그만큼 가치가 없잖아. 10,000원이나 50,000원 거 솔직히 그거 만들려면 1,000원도 안 돼요. 예. 근데 우리는 그걸 믿고 쓰고 있죠. 그건 뭐냐면 그 지폐를 담보로 해갖고 중앙은행에 가치를 부여해주고, 어떻게? 중앙은행을 만들고 거기에 금을나 은을 예치시켜가지고 그걸 담보로 해갖고 뭐예요? 지폐를 발행한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오면 만약에 1달러를 가지고 오면 예전에 금본이 할 때는 미국 중앙은행에서 1달러 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직까지 태안제도는 아니고요. 주로 은을 기준으로 해갖고 뭐냐면 다른 동전이나 뭐냐면 은하나 금화 같은 걸 비율을 정하는 것을 이제 얘기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 음본이화폐 제도를 실시했다. 그리고 그 부속 조항으로 이제 뭐냐면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을 했죠. 이거 외워두세요. 그러니까 두세 번 나왔죠. 자, 신식 화폐 발행 장정은 일단 주통화는 뭐죠? 은하죠. 은하. 근데 보조화폐가 있어. 보조화폐는 동화를 사용하게 되는데, 동화는 이제 백동화, 적동화, 항동화를 사용하게 돼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은하는 그렇게 은이 많지가 않아. 조선정부에서 그 당시. 그래서 은하는 별로 발행을 못하고 오히려 보조화폐를 많이 사용했죠. 보조화폐가 뭘 사용했어요? 백동화. 근데 이 백동화는 이제 니켈하고 구리를 합성시킨 거거든요. 근데 이게 정부에서 많이 찍어내. 그리고 일본 애들도
조폐 그 기계 가져가지고 막 찍어내. 그러니까 이제 뭐 있어? 백동화 남발되죠. 그래서 백동화 인플레이션이 이제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요게 이제 언제 폐지되냐 백동화가 메가달 화폐 개혁 때 폐지가 되죠. 자, 그다음 또 신식화폐 조항에서 또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외국 화폐 허용을 또 인정해줬다. 그래갖고 이제 은하나 이런 것들은 이제 은이 어느 정도 확보해야지만 찍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당장 은을 확보할 수가 없죠. 그래서 동전을 확보하지 못하면 발행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 디프레이션이 일어나잖아요. 자, 그래서 그 틈 많이 이제 확보 널리 보급되기 그 가독이 때 그 대체물로 외국 화폐를 사용할 수도 뭐냐면 인정해줬다는 거죠. 예. 그래갖고 이제 이것을 인정해주면서 일본 화폐가 국내에 유통이 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초창기 때 일본 화폐는 개항지 안에서만 유통됐어. 근데 이제 전국적으로 유통되기 시작한 거야. 신식화폐 발행쟁 중으로. 예. 그래갖고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 청일 전쟁 와중에 좀 이따 청일 전쟁 얘기하죠. 일본 화폐로 이제 물자를 구입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일본군이 되게 편한 거죠. 예. 그리고 나중에 또 이제 너일 전쟁 때는 또 군포를 발행해요. 군포. 그래갖고 제일은행 군포가 아시죠? 군포는 뭐예요? 이게 나중에 물건 산 다음에 나중에 돈 환산해주겠다고 해서 군대에서 발행한 포가 있어. 이걸 군포라고 하는데 이런 또 발행하고. 네, 그렇게 되죠. 그 다음에 조세금납파. 조세금납파라는 것은 조세를 돈으로 내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볼 수 있는 게 우리가 교과서에 조선 후기 때는 조세금납파가 이루어졌다. 지세, 지대, 조세금납파. 이걸 달달 외우잖아요. 요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예전에도. 근데 실상은 조세금납파가 완전 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보통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금납파, 그러니까 조세금납파 한 40%, 30%?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근데 이제 자본주의 맹하론에 따라서 이런 걸 좀 부각시킬 필요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써놓긴 써놨는데 이 조세금납파가 조선 후기에 일반화된 건 아니에요. 예. 근데 우리가 이게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미 뽀록이 난 거지. 예. 이렇게. 그러니까 그만큼 조세금납파가 안 됐으니까 조세금납파라고 적어놨겠죠. 예. 그 다음에 동양형을 정비하고 징세서를 설치한다. 동양형이라는 것은 이제 무게라든지 길이라든지 넓이를 재는 어떤 기준 아니에요. 예. 이것을 어느 기준에 맞춰갖고 일본식 기준에 맞춰갖고 이제 정했고 그 다음에 징세서를 설치했다. 뭐 이런 개혁들을 이제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사회개혁을 보죠. 자, 사회개혁은 그 다음 동학농민운동군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이제 받아들인 거야. 그래갖고 이제 반상의 신분제도를 폐지하고요. 그래서 이때부터 공사 노비법이 확파돼. 그래서 노비들이 법제적으로 없어졌어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노비는 계속 있었죠. 예. 그 다음에 임신매매를 금지하고 악법을 척결하죠. 대표적인 적서차별, 그 다음에 연자제, 그 다음에 고문 이런 것들 폐지했어요. 그 다음에 조혼을 금지했죠. 그래서 남자는 20세, 여자는 16세 이상을 겨울 가능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의복제도의 간소화, 양자제도의 개선 등등 이런 것들은 동학농민운동의 요구 상황을 되게 많이 반영한 개혁이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2차 가곡개혁을 이제 보죠. 자, 2차 가곡개혁은 이제 1894년 12월 때부터 1895년 10월까지 이제 넘어가는 건데, 요때는 거의 청일전쟁이 거의 끝난 상황이었어. 그래서 이제 그 일본군이 항해전투나 이런 전투에서, 위해이 전투나 그런 데에서 청군을 격파하고, 이제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제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때 개혁의 주체는 일단 대원군은 퇴진시켰죠. 네, 이 개혁에 불만을 품고 동학농민운동과 연결하고 또 심지어 청군과 손을 잡고 하니까 이 사람을 퇴위시켜버린 거야. 그리고 이제 그 2차 김홍직 내각을 이제 형성하는데 김홍직은 온건개혁하지만 박용을 또 불러들였죠. 갑신전비한테 쫓겨난. 그래서 가곡개혁을 이제 참여시켜서 온건개혁파와 급진개혁파의 어떤 연립내각을 실현시켰다. 그 다음에 일본의 간섭이 본격적으로 실시하는데, 자, 일본은 고문단을 파견해요. 고문단. 고문단이 뭐 고문하기 위해서 파견한 건 아니고, 조문을, 그러니까 어떤 국정 전반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기 위해서 파견한 건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거의 했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대사관은 이노우대로 교체시키죠. 이 이노우대는 예전에 오토리 공사관을 이제 소환한 이노우대를 이제 파견하는데, 대단한 거물급이에요. 그래서 이노우에는 이제 그 메이지 유시 초창기 때
외무를 담당했던 외무장관까지 올려갔던 사람인데, 이 당시 이노우에가 그 전에 뭘까지 실패했냐면, 일본이 개항 때 여러 외국들과 불평등 조약을 맺었잖아요. 그래갖고 이제 그 불평등 조약을 개선하려고 했고, 이걸 이제 이노우에가 담당을 했는데, 이걸 실패했어, 얘가. 욕 드럽게 얻어먹었어. 그러니까 국내에서 이제 떨어진 자신의 어떤 정치적 지위를 어디에서 회복하려고 했죠? 조선에서 회복하려고 했어. 조선에 가갖고 공사를 담당했어요. 이거는 대단히 뭐냐면 파격적인데, 이노우에는 외무대신까지 올라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조선공사는 경이 확 떨어지거든. 근데 이노우에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조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일본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노우에는 이것을 가보개혁을 잘 이끌어서 이걸 이제 친일 정부를 통해서 일본을 좀 한국에 먹는 어떤 기초 작업을 이노우에가 담당을 하려고 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자신의 또 국내 정치적 지위를 높이려고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의미가 있다는 거죠. 자, 하여튼 일단 청일전의 승리는 일본이 청리를 거의 이제 승리할 쯤에 일본이 본격적으로 간섭하게 되죠. 그래서 군국 기물주를 폐지하고 일본의 조선 보호국화를 추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각부에 일본 고문관을 파견하고요. 그다음 일본에 차관을 제공하죠. 차관 제공한 것도 있죠. 왜? 개혁 자금을 마련하고 그다음 또 뭐죠? 이 차관을 매개로 해갖고 조선 정권을 장악하려는 목적이에요. 세상에 공짜가 없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홍법 14개조를 공포를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종한테 강제 시켜가지고 독립 서공문을 발표해. 어디가 이제 청나라하고 또 독립했다. 예전부터 독립하고 있었는데 독립 서공문을 해갖고 이제 자신들이 이제 조선이 독립꿈을 영실했죠.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이제 청에 간섭하고 왕실의 정치 기원을 배제하려고 했다라는 것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개혁 내용 이것도 이제 외워두셔야 되겠죠. 자, 개혁 내용이 잘 들어가 있는 것이 그 밑에 있는 홍법 14조예요. 홍법 14조인데, 홍법 14는 예전에 한국사 능력의 기출 예고로서 자주 나와요. 그 홍범이라는 것은 서경에 나오는 거죠. 모범이 되는 규범이라는 뜻이야.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주로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 국왕의 종주권을 이제 부정하고요. 자주적, 행정, 재정, 교육관리 임명, 그 다음 것들 서구 입헌주의, 민주주의 요소도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일종의 헌법과 비슷한 그런 국정 전반의 어떤 개혁 방향을 제시한 거다. 자, 1조를 볼게요. 자, 청에 의존하는 생각을 보이고 자주 독립의 기초를 세운다. 요게 핵심적인 뭔가는 뭘까요? 독립이죠. 독립이라는 말이 처음 나요. 예전에는 독립이라는 말을 못 썼어. 우리는 뭐죠? 청의 속공이고 자주에 나갔잖아. 그래서 강화도 조약에서 자주란 말만 썼죠. 일본도 이제 청의 눈치를 봤기 때문에. 근데 독립이라는 말을 이제 한번에 썼고. 자,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뭐냐면, 일본 측 의도는 이제 많이 얘기했는데, 여기 준 내용이 뭐예요? 1, 2, 4번은, 3, 4번은, 2, 3, 4번은. 요거는 왕이 정치에 개입하지 말라는 거야. 종친이나. 이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7조 내용이 뭐죠? 탁지함원. 그때 이제 탁지함원을 탁지후 있죠? 개명했는데, 조세 징수와 경비 지출은 모두 탁지후에 관할 속한다. 그 다음에 이제 9번 보면, 자, 왕실의 간부의 1년 회계를 예정하여 재정의 기초를 확립한다. 그래서 이건 뒤에 회계법 제정과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 근대적 예산 제도를 확립하고 조세 법정주의를 규정했다. 조세 법정주의가 뭐예요? 모든 조세는 세금은 어디에 규정해야 돼요? 법에 규정해서 걷는 거죠. 근대적 세법인데, 그 다음에 이제 12번은 장교를 교육하고 징병을 실시할 군제를 근본으로 확립한다. 이거 한국사 능력 기출 예고나고 나왔던 거예요. 그 다음에 14번은 문벌가이자하고 인재 등용을 한다. 신분제적으로 법조를 폐지한 걸 다시 하기 시켰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얘기한 것처럼 갑오개혁, 동학농민운동, 그 다음에 갑신정의 공통점이 뭐라고 했죠? 문벌 폐지, 신분제 폐지, 그랬던 인재 등용,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개혁 내용을 보죠. 그래서 이 개혁 내용들 보면 되게 일본식 제도는 많이 이식되었어. 지방제도나 뭐 중앙제도나 이런 것들이 일본이 훨씬 좀 통치하게 해서 그런 건데, 자, 그러면 칭호와 항제 개편을 볼게요. 자, 예전에 항제는 이제 전하라고 했죠. 전하. 근데 이제 격상이 됐어. 대군주 폐하. 폐하는 누구만의 호칭이죠? 황제의 호칭이죠. 그것은 이제 그 당시
청일 전쟁에서 거의 이제 청나라가 패했기 때문에 영향력 상실을 볼 수가 있고, 그 다음 의정부를 파라몬을 뭘로 개편하냐면 7부로 개편. 이거 외워두세요. 예. 그래서 1차 때는 6조를 파라몬으로 개편하죠. 2차 때는 파라몬을 7부로 개편해요. 이 분하는 명칭은 1번씩 내각이에요. 그래서 그 중앙정치 정치라든지 지방정치에 1번씩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하려고 했다. 그 다음에 탁지부 산하의 세금 징수를 관장한 간세사 지방을 징세사를 설치하고, 징세사는 이제 그 예전에 설치했는데 이걸 지방까지 확대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갖고 이제 징세 업무를 강화했고요. 그 다음 국내부 밑에 왕실 군주를 담당했던 회계원과 왕실의 사유재산을 운영하는 내장원을 시설했다. 그래서 이제 요거 의미는 뭐냐면 군부 분리죠. 왕실과 국가재정을 분리시킨 거야. 예전에는 어디에 속했다고 했죠? 이주에 속했죠, 내수사가. 그 다음에 이제 또 탁지부에 속했다가 이제는 국내부 쪽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왕군부 분리가 이제 이루어졌다. 그것이 이제 완전하게 이제 확립된 것은 언제 때라고요? 강목이역 때죠. 그래서 그 내장원을 이제 예전에 내수사라고 했는데 이걸 좀 격을 좀 올려줬어. 내정원 언제 하고 이렇게 이제 했다는 걸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번을 보면 지방간제를 개편했는데요. 8도를 뭘로 개편했죠? 23도로. 예. 그 다음에 337군의 군수를 개편하고 소지역주의를 채택했다. 그럼 여기에 좀 눈여볼 게 23부인데 부라는 명칭은 우리나라도 있었긴 있었어. 부주 구현할 때 부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때 부는 우리의 예전의 부가 아니라 일본에 보면 현 위에 부를 통과하는 행정단위가 뭐죠? 부죠. 부예요. 일본식 행정단위를 이식해온 거야. 그래갖고 이런 것들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게 이제 23부가 나중에 1896년에 강호개혁 때 몇 도로 개편되죠? 13도로 개편되죠. 다시 우리 식대 도로 개편돼요. 근데 이때는 이제 경기도, 한경도, 한경남도, 북도 이런 식으로. 다만 제주도는 이제 뭐죠? 빼지는 거죠. 제주도 아직까지 전라도에 속했으니까. 그럼 앞에 있는 7부하고 2부하고 한문이 다른 거네요? 예? 그 저기 파란문에서 7부로 바뀐 부는 오늘날 이게 뭐 내무부 그런 식으로. 네, 그렇죠. 요건 부는 지방에 있는 그 부고요. 네. 그래서 단위가 좀 다르죠, 의미가.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지방가는 사법권을 빼고 행정권만 받아요. 그래서 지금 시험 빠지면 이제 제가 의정부 시장이면 시장만 행정권만 갖는 거예요. 재판을 안 하잖아요. 예전에는 재판하고 행정 같이 했잖아요. 근데 이거 분리시켰다. 근데 아직까지는 완전한 분리는 아니에요. 1심 재판권까지는 아직 지방관이 유지하고 있어. 2심 재판관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전문적인 법관들이 이제 하고요. 그 다음 항해 규칙을 제정했다.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근대적인 지방자치를 이제 실시하기 위해서 면 단위로 이제 조직을 하죠. 항민을 이제 지방 행정에 참여시켜서 이게 행정을 혼란하게 깨르고 이런 것들을 실시했다. 그래서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고요. 항해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사법권을 독립했죠. 아까 얘기했처럼 있는데, 자, 1심 재판소는 이제 지방재판소, 그 다음에 계양장 재판소인데, 아직까지 1심은 뭐죠? 행정관이 대신해요. 행정관이. 물론, 그 계양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니까, 그냥 전문 법관들이 있긴 있어. 근데 대부분 1심은 그 군수까지 유지하고요. 그 다음 2심 재판소, 고등재판소와 순회재판소. 여기는 뭐죠? 지방관이 하는 게 아니라, 예전에 감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제는 지방, 전문 법관들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리시켰다는 거. 그 다음에 군대통합과 일원학. 그래갖고, 그때 이제 일제 연합영화가 있었으니까, 군국암원을 설치하고, 그 군국암원에 뭘 주냐면, 훈련대와 시위대를 설치해요. 근데 이 훈련대와 시위대가 문제가 많은 군대인데, 뭐냐면, 이 훈련대와 시위대가, 친일화된 일본 교관들이 가르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일본인 교관이 가니까 친일화된 부대야. 그래갖고 이제 훈련대 시위대를 이제 했는데, 이게 일본의 의도처럼 잘 운영되지 않아요. 훈련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수가 친일적인 성격이 있지만, 일본 또 푸딱산 타는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또 정동부학부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3차 개혁 때 이제 또 없애고 있는데, 그래서 이 훈련대나 시위대 외에도 누가 군대에 교관에 와가지고 가르치냐, 따라서 이게 친러적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일본 군대가 될 수도 있고, 지금도 친미적 군대가 될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부분 어디 가요? 미국 가잖아. 유명 이제 육군사관학교 미국 가면 미국식 어떤 군사 교본이나 이런 것도 배우잖아요. 그냥 이게 미국하고 이제 서로 연결돼 있는 거죠, 군대가. 네. 물론 이게 그 당시에 이제 친일적인 군대 다르고요. 근데 잘못만 했다가 이제 큰일 나는데. 자, 하여튼 이런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폴란드의 학충가 사관 양성소를 설치하죠. 그래서 박영호가 이걸 추진했지만 실패해요. 네. 그래도 이제 하급 관리시험과 이제 상급 관리 하여튼 이걸 실패한다는 거,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상대적으로 군사적인 개혁에서 뭐야? 좀 소홀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일본의 의도가 깔려 있는 거죠. 군사 개혁하려면 뭐야? 일본 입장은 별로 안 좋죠.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군사 개혁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강모 개혁 시기 때 좀 뒤 얘기지만 누구죠? 고종이 징병제를 실시하려고 하거든요. 징병제. 근데 징병제 실시하려니까 양반들이 반대를 하는 거야. 왜 반대를 하냐면 일단 돈이 많이 든다는 거지. 일단 징병제 실시하면. 예. 그러면 징병제 실시하면 또 뭐냐면 의무를 주잖아요. 국민으로서 의무를 주잖아. 그럼 뭐도 주장해야 돼요. 권리도 줘야 돼. 그러니까 이제 양반 신분제에서 타격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이제 고종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듣고 보니까 자기가 군권을 강화시키려고 하는데 군주의 권한을 쓰는데 징병제 실시하고 근대적 의미의 국민에서 여러 가지 권리를 주면 어떻게 했어? 민권이 신장하겠죠. 그러면 군권이 상당히 약화되잖아. 그래서 징병제 실시를 좀 하려다가 그냥 말아버려요. 예. 그래서 안타까운데 하여튼 그런 것들을 했다. 자, 교육은 고종이 조선을 공포하죠. 그래서 근대적 학제를 이제 실시하는데 여기서 일본식 충효교육 이런 것들 강조했다. 그래서 요거는 뒷부분에 저희가 또 얘기를 할게요. 예전에 기출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예. 그 다음에 신교육을 실시했고요. 그 다음에 한글 사용을 장려했고,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하는 거예요. 인식이 아니라 민주주의 의식을 강화했다. 민족주의 의식, 예. 민족주의 의식을 이제 강화했고요. 그 다음 한성사고학교를 성립을 했고, 그 다음 외고 관제를 마련했다는 거.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얘기할게요. 이것도 한성사고학교도 예전 나왔어요. 한성사고학교는 뭐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기관이죠? 초등교육, 소학교 교사들을. 그래서 이제는 교육이라는 게 관리 선발이 아니라 국민들을 일종 기본적인 지식을 보급시키는데 초점을 맞췄다. 그래서 근대 국민 만들기에 어떤 초점을 맞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했던 경제적으로 볼 때는 회계법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근대적 예산 제도를 조세 법정주의를 규정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2차 가보 개혁이 이제 내용 끝났고, 그 뒤에 넘어가서 이제 보죠. 자, 청일전쟁이 이제 끝났어. 청일전쟁이 끝나니까 일본이 이제 무슨 조약을 맺게 돼요? 시모노세키 조약을 맺게 되죠. 네. 이 시모노세키 조약의 내용을 주인 내용 보면 막대한 배상금을 또 받아요. 그 배상금을 가지고 또 일본이 뭐예요? 근대화의 자격을 사용하고 군대를 늘리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영토에 대해서는 이제 보면 중국의 대만 있죠. 대만하고 요동반도를 이제 하향을 받는데, 문제는 이제 대만은 이제 어차피 그 당시에 주변 땅이 아니니까 가졌어, 얘가. 근데 문제는 요동반도는 러시아와 다른 나라 이해관계가 걸리는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를 주도해갖고 독일, 프랑스가 일본을 걸려갖고 위협을 주죠. 삼국 간섭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일본 좋았지. 그 당시 일본은 누구 눈치를 본다고 했죠? 서해여행대 눈치를 본 거야. 그래갖고 물론 결자먹기도 뭐냐면 요동반도를 그냥 중국한테 돌려줘요. 그 대신에 이제 러시아는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청나라 정부한테 접근해서 내가 너한테 요동반도를 돌려줬으니까 요순과 대전이 있어요. 요동반도 끝에 거기가 딱 이게 뭐냐면 군사기지로 딱 도움되거든. 요순과 대전을 조차해달라. 조차로 삼아버린 거야. 근데 일본의 입장에 러시아를 되게 이제 콩깍게 이제 생각했겠지, 이제부터.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일본 여론이 안 좋았어. 이 러시아 놈 이제 쳐부시자. 그러면서 청나라한테 받은 배상금을 산업 경비도 쓰이지만 또 뭐냐면 군대에 투자해. 함대 늘리고. 예. 그래서 결국에는 너일 전쟁 때 그 복수를 갚아버린 거죠. 예. 자, 하여튼 2차 개혁을 이제 박영호가 이제 주둔했는데, 근데 문제는 개혁을 하려면 돈이 필요해.
그러니까 차관 도입을 갖다가 이제 실패를 하게 되고 결국엔 민실과들이 이제 뭐냐면 삼국관서 위에 세력이 일본이 좀 약화된 틈을 타서 이제 뭐냐면 점점 등장하게 되고 또 박용호도 일본 말만 듣는 건 아니에요 이 사람 또 일본은 이제 좀 세력이 약하다니까 또 일본에서 벗어나서 독립 자주적 입장을 또 개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박용호하고 일본하고 마찰이 일어나죠. 근데 또 때마치 또 일본만 박용호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민씨도 싫어해. 그래서 이제 민씨는 이제 박용호가 뭔가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런 식으로 하면서 얘를 쫓아내버려요. 그리고 나서 3차 김홍직 내각이 구성돼요. 이거는 이제 칠력파로 구성된 내각이죠. 친미 칠력파. 정동군합부들이 이제 했는데 3차 김홍직 내각에서 을미개혁을 추진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을미개혁은 4차 김홍직 내각에서 실시하지 않았나? 맞아요. 근데 3차도 실시했어. 근데 이게 집권이 딱 한 달 됐거든요. 7월달에 해가지고 금방 망했어. 을미사변이나. 그래갖고 이제 그때 주로 이제 군대를 확충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개혁을 하려고 했죠. 물론 이제 을미개혁의 방향과 다른 개혁이에요, 이거는요. 근데 개혁 구상만 하고 어떻게 될까요? 한 달 만에 을미사변이 터지면서 어떻게 되죠? 물러나 버리죠. 그래서 이제 3차 김홍직 내각도 을미년 개혁을 추진했다. 다만 이제 교과서나 통문에서는 을미개혁 하면 요거는 제하고 4차 김홍직 내각에 국한돼서 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또 답안을 제시할 때는 4차 김홍직 내각에 중심 맞춰갖고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하여튼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당시 을미사변 이후에 이제 김홍직 내각이 이제 등장을 하죠. 제4차 김홍직 내각이. 그때 을미사변 여러분 알다시피 민씨가 러시아 세력을 손을 잡고 일본 세력을 제거하려니까 일본에서 이제 제거한 사건이 을미사변이죠. 을미사변. 자, 그래서 이제 을미사변 때는 이노우에가 이제 나가고 누가 이제 다시 파견했냐면 미우라. 이 미우라 공사는 예전 육군 군인 출신이야. 일본의 의도가 알겠죠? 그래갖고 이제 미우라는 이제 그 당시 일본 한성신문 그 당시 기자들, 낭인들. 그래서 근데 이 사람들 엘리트 계층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모아갖고 이제 여우사냥이라는 이름 안에 들어가고 경복궁에 낙인해서 이제 죽였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새벽에 들어가갖고 죽이려고 했어. 그래서 동통부 전에 이제 나오려고 이제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놓고 이제 누굴 이제 끌어오냐면 대원군 있죠. 대원군을 강제로 끌고 와. 경복궁. 대원군이 안 가려고 했어. 의도가 좀 안 좋거든. 그리고 하여튼 강제 끌어오는데 왜냐면 이제 손자를 죽인다고 하니까 대원군이 어쩔 수 없이 한 거예요. 근데 대원군이 한 2-3시간 동안 시간을 끄는 바람에 나중에 이게 거의 해 때문에 이게 끝나거든요. 그러니까 해같이 뜨는 무렵에. 그러니까 이제 발각이 돼버린 거지. 사람들은. 하여튼 끌고 오고 거기에 경복궁을 앉혀놓고 훈련대를 또 동원해요. 훈련대를 또 앞에 세워놓고 들어가서 죽여버린 거야. 그 의도가 뭐예요? 이거는 우리가 죽인 게 아니라 대원군과 일부 불만 있는 훈련대들이 선동해가지고 민씨를 죽인 거다. 그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쇼였는데 이게 이제 계획대로 됐으면 되는데 이게 아까 이제 시간이 끄는 바람에 해가 떠올렸고 재수없게 거기 러시아 경복궁 안에 러시아인한테 발각이 돼버린 거야. 이제 그러니까 일본 애들이 거짓말하니까 각국에 사직자가고 공사관이 거짓말하지 말아요. 우리가 다 봤다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제 일본 정부 차원에서 한 게 아니라 일부 낭인 세력들이 불만을 갖고 한 거다. 그래갖고 다 소환을 했는데 재판 좀 받고 며칠 만에 풀어줬잖아. 거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나중에 일본의 높은 고관직들 다 차지해요. 예. 그래서 하여튼 있는데 자 이래서 이제 을미사변 이후에 4차 김홍직 내각이 이제 성립하고 3차 김홍직 내각을 주도했던 정동구합부 출신들이 몰락을 했다. 4차 김홍직 내각은 친일적 성향을 갖고 있죠. 예. 그래갖고 이제 그 내용들 이제 보는데 자 정동구합부에 대해서 잠깐 설명할게요. 정동구합부는 어디에서 이제 처음에 출발했냐면 정동 지역의 사교모임에서 출발했어요. 네. 그래서 정동 지역은 어디냐? 러시아 그 다음에 잠깐만요. 지금 몇 분이에요, 근데? 지금 20분이요. 그러면 잠깐 쉬었다가 자리 옮기고 하죠. 네.